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제게 그 폭풍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애, 올해 63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이 좋다고들 하지만 사실 제 인생에 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악물고 피가 나도록 발버둥치며 살아온 세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다 그러셨듯 저 역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23, 시장 좌판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해 꼬박 4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동대문 시장으로 물건을 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흙먼지 묻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렸을 때 비로소 저는 단단한 땅에 두 발을 딛고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상우가 10살 되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제 인생은 오롯이 저와 아들 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번듯하게 대학까지 가르치고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한 여자를 데려온 것이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고남이, 이름처럼 곱상한 얼굴에 애교스러운 말투를 가진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삭삭하고 부침성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상우가 좀 무뚝뚝한 면이 있으니 저렇게 밝은 아이와 함께라면 좋겠다 싶었지요. 안 사돈 될 사람도 입에 발린 칭찬을 어찌나 잘하는지 우리 상우를 하늘이 내려준 사위처럼 떠받들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었는데 자식의 첫 결혼에 들떴던 어미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요란하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 보러 가기 전에 잠시 허리를 붙이고 있던 참이라 누군가 싶었지요. 문을 열어주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상우의 목소리 뒤로 며느리 고남이가 명품 가방을 고쳐매며 집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집안을 훑어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마치 값을 매기는 감정평가사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왔느냐, 아침은 먹었고, 라며 무던하게 물었지요. 아침이요? 저희는 브런치 먹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상우 씨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집이 생각보다 더 아담하네요. 고남이는 아담하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시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렇게 좁고 낡은 집에서 살았냐는 비웃음이었지요. 저는 40년 된 이 집을 제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장만한 보금자리였고 상우를 낳고 키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어요. 벽에 난 작은 흠집 하나에도 저와 아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데 고작 몇 번 본 며느리에게 그런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좁아도 우리 식구 지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가 알뜰하게 돈 모아서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가면 되지. 제 말에 고남이의 입술이 살짝 삐죽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놈은 중간에서 멋쩍은 웃음만 짓고 있더군요. 하하, 엄마, 남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우리 신혼집이 워낙 새 아파트라 비교가 돼서 그렇지 라며 제 아내가 될 사람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저놈이 벌써부터 제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구나 싶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나미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보란듯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소중하다는 듯 쓰다듬더군요. 어휴, 우리 럭키가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 하는데 이런 낡은 환경에 자꾸 노출되면 태교에 안 좋을까 봐 걱정이에요. 럭키, 제 손주의 태명이었습니다. 그 귀한 이름을 방패 삼아 제 심기를 긁어대는 꼴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임신 8주, 병원에서 아기집을 겨우 확인한 수준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유세는 벌써 만삭이었습니다. 환경이 뭐가 어때서 그러니? 공기 좋고 조용한 동네다. 너희 집처럼 차소리, 매연 가득한 곳보다 뱃속 아기한테는 여기가 훨씬 좋을 게다. 저는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이 집을 이제 막 가족이 된 아이에게 폄하당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고나미는 화제를 휙 돌렸습니다. 본론을 꺼내기 위한 빌드업이었겠죠. 어머니, 그건 그렇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럭키 첫 선물 문제 때문에 상의 드리려고요. 선물? 네. 어머니께서 저희 럭키 첫 선물로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고나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번쩍거리는 은색 프레임에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유모차가 떠 있었어요. 딱 봐도 국산은 아니었습니다. 이거요. 어머니. 독일 H사에서 이번에 나온 프리미엄 라인.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핸들링이 예술이라 손목에도 무리가 안 간대요. 소재도 다 유기농 친환경이라 아기 피부에 최고고요. 저는 말없이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반응을 살피며 신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게 거의 국민 유모차예요. 이거 안 끌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대요. 우리 럭키 태어나서부터 기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길을 살리기 위해 유모차로 서열이라도 매겨야 한다는 말인지. 제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본 아들 상우가 옆에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엄마, 남이 말이 맞아. 이게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전부 최고 등급을 받았대. 우리 손주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첫 선물로 딱 사주시면 남이도 정말 좋아할 거고 평생 의미 있을 것 같아. 아들의 말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철이 없다고 쳐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 자식의 안전을 내세워. 어미에게 수백만 원짜리 사치를 강요하는 게 아들이 할 짓인가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차라는 게 얼마인데 그러냐? 제 질문에 고나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세일에서 480만 원밖에 안 해요. 밖에 안 해. 그 말이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480만 원. 제가 시장에서 배추 1000포기를 팔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평생 돈의 무서움을 알고 살아온 저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그 돈을 받게 안 한다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어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았거든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나서야 저는 뒤를 돌아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은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하는 거다. 480만 원이 너에게는 밖에 안 하는 돈으로 보이니? 고나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내 손주에게 그런 허영심을 가르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유모차는 튼튼하고 안전하면 그걸로 족한 거야. 정 필요하면 이 할미가 시장에 나가서 제일 튼튼하고 좋은 놈으로 골라주마. 하지만 수백만 원짜리 사치와 낭비는 절대 안 된다. 그 유모차가 갖고 싶으면 너희 둘이 돈 벌어서 사렴. 아기에게 주는 첫 선물이라 의미가 깊다고 했지? 그럼 더더욱 너희 부모 힘으로 사주는 게 맞지 않겠니?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나미는 충격을 받은 듯 입만 뻐끔거렸고 아들 상우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상우, 너는 더 큰 문제다. 내 아내가 철없는 소리를 하면 중심을 잡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옆에서 같이 바람을 넣고 부추겨? 내 월급이 얼마인데 그 돈 주고 유모차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언제까지 엄마 지갑만 쳐다보고 살래?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상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고나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는지 벌떡 일어나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럭키를 생각하는 마음에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허영심 많은 사람으로 만드세요? 상우씨, 나갈래. 고나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현관으로 향했고 상우는 남이야, 잠깐만 을 외치며 허둥지둥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무겁고 답답한 예감이 심장을 짓눌렀어요. 저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아이였어요. 그리고 내 아들은 그런 아내에게서 가족을 지켜낼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봤어야 했나.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저는 그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도를 어떻게 맞서야 할지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길고 지독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했던 내 인생에 드디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들 상우는 제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남이가 아직도 마음을 못 풀었어. 엄마가 너무 심했대라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저는 심한 건 너희들이지. 다시는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 아들이지만 그 녀석의 우유부단함과 줏대없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며칠이 흘렀을까요? 그날은 마침 장날이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정신없이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 한숨 돌리려는데 안사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 톤이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웠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지금 어디세요? 시장에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어머, 아직도 시장에서 일하세요? 저는 사부인께서 건물주라길래 편하게 사시는 줄 알았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말 속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는 투였어요.
40년간 제 청춘을 바친 일터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곳인데 말입니다. 안사돈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용건이 뭐죠? 저 바쁩니다. 제 단호한 대꾸에 안사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용건이요? 사부인, 어떻게 우리 남이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애가 그날 이후로 충격을 받아서 입덧이 2배는 더 심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같이 누워만 있다고요. 뱃속에 있는 귀한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사부인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이라. 그 말이 제 신경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고작 유모차 하나 안 사줬다고 손주 목숨까지 들먹이는 그 심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책임질 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입덧은 원래 임산부들이 다 겪는 겁니다. 유난 떨일 아니에요. 말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서 사부인이랑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이따 집으로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주소나 어서 부르세요. 안사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 부엌을 쓰겠다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시장 상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마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지요. 저는 마지못해 집 주소를 알려주며 저녁 늦게나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따라 장사가 유난히 고됐습니다. 저녁 장사까지 겨우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제 집 냄새가 아닌 비릿한 한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부엌에서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안사돈과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고 있는 고나미가 보였습니다. 왔냐?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부엌에 있던 안사돈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이고, 장사 힘드셨죠? 마침 저희가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으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치마, 제가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손님 올 때나 쓰려고 장롱 속에 고이 모셔뒀던 실크 앞치마였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서 기름때 묻은 손을 닦고 있는 건지 제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남의 집 부엌을 쓰라고 했습니까?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안사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 사부인, 제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이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제가 뭐라도 좀 해주려고요. 사부인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라 임산부한테는 독이에요. 독. 안사돈은 제 부엌을 마치 자기 집인 양 휘젓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제가 아끼던 유기 그릇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정체 모를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며칠 뒤 아들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사다 놓은 최고급 한우 양지머리가 반 토막이나 사라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고기는 또 뭡니까? 제가 상우 생일 때 쓰려고 사다 놓은 건데 누가 손대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거요? 우리 남이가 갑자기 장조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뱃속 아기가 달라고 하는 거죠. 사부인께서도 손주 생각하면 이해하셔야죠. 고기야, 또 사면 되잖아요. 안사돈의 대답은 저를 2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생일에 쓸 고기를 자기 딸 장조림 만드는데 써버리고는 또 사면 되지라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남의 음식을 축내는 걸 이해하라고요. 도둑 신보도 이 정도는 아니겠어요.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모녀는 토끼처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고나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저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시는데요. 다 어머니 손주 잘 되라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내 손주를 위하는 사람이 할머니 될 사람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할머니 물건을 도둑질해 가나? 그건 위하는 게 아니라 행패야, 행패. 도둑질이라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당장요. 고나미가 빽빽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눈물을 글썽이며 갑자기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녀가 쌍으로 제 집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꼴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쇼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노크하고는 제 허락도 없이 문을 빼꼼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부인, 저녁도 못 드셨을 텐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잉어를 푹 고아서 만든 건데 기력 회복에 그만이래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필요 없으니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끈질겼습니다. 제 침대맡에 그릇을 내려놓고는 갑자기 보따리 하나를 제 앞에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보따리 안에는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긴 정체불명의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부인, 사실 제가 오늘 온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안사돈의 눈빛이 순간 장사꾼처럼 번뜩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만 자란다는 황칠나무로 만든 진액이에요. 아는 분 통해서 겨우 구한 건데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어요. 혈액순환 개선, 간 기능 회복, 항암 효과까지. 사부인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만한 보약이 없죠. 딱 봐도 길거리 약장수들이 파는 수상쩍은 물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요. 이게 한 세트에 200만 원인데 제가 사부인께는 특별히 180만 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남이도 임신해서 기력이 달리니 한 세트 먹여야 하는데 이왕이면 사부인께서 우리 남이 것까지 2세트 사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사부인, 건물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오시잖아요. 이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을 점령하고 행패를 부린 것도 불쌍한 척 연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이 약을 팔아먹기 위한 수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사돈, 지금 저한테 약 파시는 겁니까?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파는 게 아니라 사부인 건강을 챙겨드리려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 당장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물건 들고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이라는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보따리를 싸더니 저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사부인. 제 성의를 이렇게 짓밟으시겠다 이거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 남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다 사부인 탓인 줄 아세요. 안사돈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모녀는 현관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비릿한 한약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두 모녀가 남기고 간 불쾌한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과 재산을 노리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 제 아들 상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안사돈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부엌을 묵묵히 치우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뜨거웠던 머리가 조금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김순애, 정신 차리자. 이제 겨우 2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지독한 일이 닥칠지 몰라.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아들과 내 재산,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저는 굳게 마음을 다잡으며 굳어버린 장조림 덩어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두 모녀가 제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고요. 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내 아내와 장모 문제는 너 혼자 해결하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녀석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어요. 시작은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남이가 곧 출산이라 산후조리원을 알아봤는데 강남에 아주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시설도 호텔급이고 사주에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그 돈이 있니? 아니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남이 친구들은 다 시어머니가 VVIP로 예약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이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레퍼토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을 텐데. 엄마, 이건 저희 문제가 아니라 엄마 손주 문제잖아요. 2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좋은 환경이니? 그 돈이면 차라리 아기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는 게 100번, 1000번은 더 현명한 일이다. 나는 못 도와준다. 제 거절의 상우는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 안사돈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상우가 말한 그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약자 명단에서 고남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비싼 VVIP 스위트룸, 예약금 500만 원이 이미 결제된 상태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덜컥 예약을 해놓고 제가 결국에는 돈을 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상우야, 너는 내 아내가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아주 봉으로 아는구나. 그 예약 당장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위약금까지 너희들이 다 물게 될 줄 알아.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산후조리원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약자 고나미의 시어머니라고 밝힌 뒤 우리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라고 남편과 시어머니 동의 없이 진행된 예약이니 당장 취소해달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상담원은 결국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고나미에게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로 가득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조용히 읽어내려간 뒤 단 한 줄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아이가 불쌍하면 너부터 정신 차리거라.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이 그걸로 끝날 리 없었지요. 그들은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 앞에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게 또 무슨 짓입니까?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사부인. 사부인께서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사돈은 길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통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안사돈은 다시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이어갔어요. 사부인, 사실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우리의 아빠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집도 차도 다 넘어가고 당장 우리 남이 해산할 돈도 없어요. 사부인, 그동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철이 없어서 사부인 돈 귀한 줄 모르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부인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건물 1층 상가가 비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보증금이랑 월세만이라도 좀. 그러면 평생 사부인 은혜 잊지 않고 종처럼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는 안사돈의 모습은 정말로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곧 태어날 손주의 외가인데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이 제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사돈, 일단 진정하시고 돈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 일단 지낼 곳부터 마련해 봅시다. 제가 아는 부동산의 이야기에서 작고 깨끗한 월세방이라도 알아봐 드릴게요. 제 대답에 안사돈의 눈빛이 순간 기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아주 짧은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사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남편,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 허락도 없이 이삿짐을 들고 제 건물 1층 상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소리치자 안사돈이 표정을 싹 바꾸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긴요? 사부인께서 도와주신다면서요. 월세방은 무슨 월세방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딱 좋겠는데. 사부인이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돈 몇 푼 아끼려고 우리를 거지 취급해? 우리 남이가 사부인 손주 낳아주는데 이 정도도 못해줘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업 부도도 눈물의 호소도 전부 제 상가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당신들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분노로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상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보고 굳어버린 아들에게 안사돈의 남편, 즉 사돈어른이라는 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장인, 장모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어머니 잘 설득해서 이 가게 우리한테 넘기라고 하게. 안 그러면 자네 마누라랑 뱃속 자식 평생 얼굴 볼 생각 마라 협박이었습니다. 상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안사돈이 아들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답답한 놈아, 마누라가 고생하는데 어미 치맛자락에 숨어서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안사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내가 뭔데 내 아들 뺨을 때려. 저는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상우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상우의 뺨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제 아들이 처음으로 겪는 세상의 비정함과 배신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사돈을 뿌리치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가. 당신들 싹 다 내 집에서, 내 건물에서 나가. 그리고 김상우, 너, 저 여자랑 이혼해. 당장 제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엉망이 된 것이라서 저는 아들의 부어오른 뺨을 쓸어주었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사내였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너는 괜찮냐? 마음이 더 아파. 엄마 상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한 말 진심이다. 이혼해라. 더 이상 저 집안과 엮여서는 안 된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거머리들이야. 내 피와 살, 내 영혼까지 다 빨아먹고 나서야 끝낼 족속들이라고 상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겠지요. 아이는 내 아이인데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혼을 하라는 것이지 아비의 도리를 저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저런 환경에서 아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어. 저는 지난 며칠간 잠 못 이루며 찾아봤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연락처를 떠올렸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바로 그때 상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남이었습니다. 받지 않자 살벌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좋아. 대신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너희 집 건물, 그거 반은 내 거다. 알지? 저는 상우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서 들었습니다. 그 문장에서 녀석의 진짜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한 뒤 상우의 휴대폰을 들고 답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남이, 나 상우 엄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듣도록 해라. 첫째, 위자료 한 푼도 줄 수 없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너희 모녀에게 명백하게 있으니까. 둘째, 재산 분할. 내가 말하는 그 건물,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내 재산이다. 상우에게 증여한 사실도 없고 결혼 생활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너에게는 단 1%의 권리도 없다. 셋째, 상우 명의로 된 그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그거 너랑 혼인 신고하기 일주일 전에 내 통장에서 곧바로 집주인에게 송금한 내 특유 재산이다. 넷째, 상우가 몰고 다니는 그 차. 그건 역시 혼인 전에 내 돈으로 사서 아들에게 증여한 물건이다.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어. 변호사, 얼마든지 선임해라. 나도 내일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갈 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CCTV 영상, 녹취록, 문자 내역. 차고 넘치는 증거들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다. 저는 단숨에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고나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상우는 제 행동에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다. 이 어미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살았다. 돈 무서운 거, 사람 무서운 거, 누구보다 잘 알아. 내 피 같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정도 준비도 안 해뒀을까봐 저는 결혼 전 아들에게 집과 차를 해줄 때부터
만일을 대비해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나쁜 사람에게 속아 재산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준비해둔 안전장치였어요. 그게 며느리와의 이혼 소송에서 쓰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말입니다. 잠시 후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우리 남이 내일 당장 병원에 입원시킬 겁니다. 스트레스로 유산기가 있다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무고죄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변호사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안사돈. 오늘 안사돈이 내 아들 뺨 때리는 장면, 우리 집거실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내게 전화하지 마세요. CCTV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CCTV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허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진짜라고 믿는 눈치였지요.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기나긴 하루가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퀭한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상우는 밥을 한 숟갈 입에 넣고 싶더니 갑자기 식탁에 엎드려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한참을 울던 상우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밥 먹어라. 속 든든하게 채우고 싸워야지. 오늘부터는 정말로 전쟁이다. 그날 오전 우리는 곧바로 제가 미리 알아봐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증거자료들을 검토한 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요. 막막하고 두렵기만 했던 앞길에 든든한 안내자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명 맘카페 운영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나미가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노트북을 켜고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악독한 건물주 시어머니에게 만삭의 몸으로 쫓겨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과 교묘하게 왜곡된 사실들이 뒤섞여 저를 아주 희대의 악녀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특히 제가 상우의 뺨을 때렸다고 쓴 마지막 대목에서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저를 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고나미의 편이었습니다. 상우야, 진정해라.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니 머리는 차갑게 식더군요.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다. 우리를 흥분시키고 여론을 등에 업고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셈이야. 여기서 우리가 같이 흥분해서 날뛰면 저들 계략에 말려드는 거다. 그럼 어떡해, 엄마. 똑같이 돌려줘야지. 아니, 몇 배는 더 아프게 갚아줘야 한다. 저는 상우의 아이디로 카페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악독한 건물주 시어머니 글에 대한 반박 및 진실을 알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상우의 입장을 빌려 고나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 요구, 수천만 원의 산후조리원 비용 요구, 친정 생활비 요구에 대한 증거로 그들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전부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안사돈이 저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출처불명의 약품을 강매하려 했던 사실을 밝히며 당시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일부를 텍스트로 풀어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 뺨을 때린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제 장모님 박말숙 씨입니다. 아래는 그날의 진실이 담긴 영상입니다. 저는 글의 마지막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받아두었던 복도 CCTV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화질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안사돈이 상우의 뺨을 때리는 장면과 그 직후 제가 분노하며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인기글 상단으로 올라갔고 여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당황한 고나미는 자신의 글을 삭제하고 잠적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어요.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나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뱃속의 아이를 방패 삼아 마지막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우는 과거의 김상우가 아니었습니다. 남이야, 우리 아이, 물론 소중하지. 내 아이니까 내가 평생 책임질 거야. 하지만 너랑은 끝이야. 더 이상 우리 아이를 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마. 그런 너에게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너와 이혼해야겠다. 양육권도 친권도 내가 가져올 거야. 법대로 하자. 상우의 단호한 대답에 고나미는 악마 같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좋아, 김상우. 너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아이 절대로 너한테 안 줘. 아니,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바닥을 확인한 것 같아 후련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고나미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고나미는 아이가 태어난 후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며 아이를 저희 집 앞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내 아들이니 내가 키우라는 쪽지 한 장과 함께요. 자신의 마지막 무기였던 아이마저 그녀에게는 귀찮은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아이에 대한 양육 의지가 전혀 없는 친모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강한 양육 의지를 가진 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녀딸 하린이는 온전히 저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날들은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하린이가 첫돌을 맞이할 무렵 시장에 나갔다가 옛 동료에게서 그들 모녀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안사돈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느라 알거지가 되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고나미는 허영심을 버리지 못해 카드빚만 잔뜩 지고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소문까지 돌다가 결국 돈 문제로 엄마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는 연을 끊고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조금의 동정심도 그리고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들의 몰락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할인이가 어느덧 4살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할인이의 손을 잡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든 손녀를 무릎에 뉘이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랗고 드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악착같이 살았던 젊은 날,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었던 지독한 폭풍우까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저는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제 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주가 잠들어 있고 제 마음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김순애, 참 잘 싸웠다. 그리고 잘 지켜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으로 칭찬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독하다고, 모질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독해져야 하고,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꺼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따스한 햇살 아래 할인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제게 그 폭풍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애, 올해 63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이 좋다고들 하지만 사실 제 인생에 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악물고 피가 나도록 발버둥치며 살아온 세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다 그러셨듯 저 역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23, 시장 좌판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해 꼬박 4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동대문 시장으로 물건을 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흙먼지 묻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렸을 때 비로소 저는 단단한 땅에 두 발을 딛고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상우가 10살 되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제 인생은 오롯이 저와 아들 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번듯하게 대학까지 가르치고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한 여자를 데려온 것이 3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고남이, 이름처럼 곱상한 얼굴에 애교스러운 말투를 가진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삭삭하고 부침성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상우가 좀 무뚝뚝한 면이 있으니 저렇게 밝은 아이와 함께라면 좋겠다 싶었지요. 안 사돈 될 사람도 입에 발린 칭찬을 어찌나 잘하는지 우리 상우를 하늘이 내려준 사위처럼 떠받들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었는데 자식의 첫 결혼에 들떴던 어미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요란하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 보러 가기 전에 잠시 허리를 붙이고 있던 참이라 누군가 싶었지요. 문을 열어주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상우의 목소리 뒤로 며느리 고남이가 명품 가방을 고쳐매며 집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집안을 훑어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마치 값을 매기는 감정평가사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왔느냐? 아침은 먹었고,
라며 무던하게 물었지요. 아침이요? 저희는 브런치 먹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상우 씨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집이 생각보다 더 아담하네요. 고나미는 아담하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시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렇게 좁고 낡은 집에서 살았냐는 비웃음이었지요. 저는 40년 된 이 집을 제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장만한 보금자리였고 상우를 낳고 키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어요. 벽에 난 작은 흠집 하나에도 저와 아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데 고작 몇 번 본 며느리에게 그런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좁아도 우리 식구 지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가 알뜰하게 돈 모아서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가면 되지. 제 말에 고나미의 입술이 살짝 삐죽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놈은 중간에서 멋쩍은 웃음만 짓고 있더군요. 하하, 엄마, 나미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우리 신혼집이 워낙 새 아파트라 비교가 돼서 그렇지 라며 제 아내가 될 사람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저놈이 벌써부터 제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구나 싶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나미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보란듯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소중하다는 듯 쓰다듬더군요. 어휴, 우리 럭키가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 하는데 이런 낡은 환경에 자꾸 노출되면 태교에 안 좋을까 봐 걱정이에요. 럭키, 제 손주의 태명이었습니다. 그 귀한 이름을 방패 삼아 제 심기를 긁어대는 꼴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임신 8주, 병원에서 아기집을 겨우 확인한 수준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유세는 벌써 만삭이었습니다. 환경이 뭐가 어때서 그러니. 공기 좋고 조용한 동네다. 너희 집처럼 차소리, 매연 가득한 곳보다 뱃속 아기한테는 여기가 훨씬 좋을 게다. 저는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이 집을 이제 막 가족이 된 아이에게 폄하당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고나미는 화제를 휙 돌렸습니다. 본론을 꺼내기 위한 빌드업이었겠죠. 어머니, 그건 그렇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럭키 첫 선물 문제 때문에 상의 드리려고요. 선물? 네. 어머니께서 저희 럭키 첫 선물로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고나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번쩍거리는 은색 프레임에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유모차가 떠 있었어요. 딱 봐도 국산은 아니었습니다. 이거요. 어머니. 독일 H사에서 이번에 나온 프리미엄 라인.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핸들링이 예술이라 손목에도 무리가 안 간대요. 소재도 다 유기농 친환경이라 아기 피부에 최고고요. 저는 말없이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반응을 살피며 신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게 거의 국민 유모차예요. 이거 안 끌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대요. 우리 럭키 태어나서부터 기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길을 살리기 위해 유모차로 서열이라도 매겨야 한다는 말인지. 제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본 아들 상우가 옆에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엄마, 남이 말이 맞아. 이게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전부 최고 등급을 받았대. 우리 손주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첫 선물로 딱 사주시면 남이도 정말 좋아할 거고 평생 의미 있을 것 같아. 아들의 말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철이 없다고 쳐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 자식의 안전을 내세요. 어미에게 수백만 원짜리 사치를 강요하는 게 아들이 할 짓인가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차라는 게 얼마인데 그러냐? 제 질문에 고나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